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좀 저희가 늦었죠. 지금 거의 9시가 다 넘어가는 시간인데 8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부 대표님도 인사 잠깐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태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 둘이서 오늘 일정이 사무실 일정이 상당히 바빴거든요. 상담도 많고 했는데 좀 늦게라도 지금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영상이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오늘 8월 8일인데 8월 9일 정도에는 나갈 수 있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거 안정이라는 단어고요. 여기다가 이제 주택 공급이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좀 이질성이 있다라고 좀 봐요. 이게 뭐 주거 안정이 될지 네. 사실 뭐 정말 뭐 안정이 안 될지는 이제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대표님. 예. 왜냐하면 그 정부마다 항상 이 대책을 내놓을 때는 네. 앞에 꼭 붙어요. 국민 주거 안정 그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근데 이게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었잖아요. 먹힐 때는 뭐 일산 신도시가 100만이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막 갖다 지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수도권에 갖다 지을 수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짓는다고 하더라도 뭐 빠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발표하면 3년 뒤 4년 뒤에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의 안정이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는가. 일단은 저는 큰 틀에서 일단은 저의 생각과 내 피셜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저는 첫 번째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이요,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올해만 이게 제가 알기로 2024년 지금 8월 달인데, 1월부터 8월까지만 이번에 한 3번째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3번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주거 안정을 시키겠다는 단어가 나왔고,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문재인 정권 때부터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이 무려 수십 번이 나왔습니다. 수십 번.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 윤석열 정권까지 한 7년 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시켜야지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공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7년 동안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정부의 기조는 뭐냐면 투기 근절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그런데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단어와 주택 공급이라는 단어는 어느 좀 이질감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지 되고, 공급에 대한 시그널은 결국에는 개발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을 하면 땅값이 뛰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기를 근절시키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이질감이 있게 저는 느껴지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 윤석열 정권까지 오는 동안에 주택 공급에 대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10년, 15년, 20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 서울 안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물량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서두를 띄우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핵심은 이거 같아요, 대표님. 자, 앞에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공급이죠. 그리고 밑에도 공급이에요. 택지를 발표하는 것도 공급이고요. 주택 공급을 개선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점이 몽땅 다 공급에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전세가라든가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현상, 그리고 전세에 대한 가격 안정화, 여기에 지금 빌라 등 보시면 비아파트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대책을 보실 때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의지는 있구나. 그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 여기에 이제 별표를 제가 이제 100개를 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 110 대책 24년 110 대책의 후속 대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후속 대책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뒤에다가 또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질감이 너무 있는 거죠. 밖으로 싼 집은 많이 만드는데 안에다가는 비싼 집을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투기를 근절하는 것 같지만 투기를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진단을 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급이잖아요. 공급일 때 이 공급을 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인 게 의지의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게 선거철만 되면 표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많이 한다 그러면 뭐 특정 지역에도 돈을 풀어야지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지 되고 또 그러면 특정 집단에 대해서 또 쓴 목소리가 들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표심을 잃을까 저럴까 근검전하는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좀 주체성이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의 이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좀 아쉽지만은 이번에 8월 8일 날 나온 공급 대책은 제발 그러지 않고 정부가 의지하고 있는 대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서 전월세 시장 안정 및 매매 시장 안정에 저는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일단 밑에 첫 번째를 보면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화면에 이렇게 네모칸을 좀 쳐드렸어요. 근데 핵심은 가속화, 기간을 단축, 절차는 간소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핵심의 이제 내용이 아래를 이렇게 쭉 보시면 속도 제고도 있던데 속도 제고. 속도를 이제 제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이제 제고도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할 거냐. 네.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좀 고심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을 묶어버리고요.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묶어버리고요. 핵심이 통합 처리를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이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더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개발하면 15년, 20년 걸리던 거를 5년, 10년 만에 끝낼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5년, 10년이 아니라 이제 5년, 7년으로 막 더 앞당기는 거죠.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왜냐면 공급을 하려면 밖에도 공급을 하는 게 맞지만 안에도 어떻게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주민분들이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무리 줄여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 해주면은 마찬 꽝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조금 줄여주겠다 하는 거고요. 동의 요건의 완화도 있어요, 대표님.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동의 요건 완화 75에서 뭐 70% 완화. 동의 가져갈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기 이건 때문에 110에도 나온 거잖아요. 그래 나온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속 완화를 더해버린 거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 뒤에 뭐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인가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여주겠다거든요. 그 신고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단축해주겠다. 이제 이런 문제라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실 내용이 좀 어려우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건 크게 안 건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단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간소화. 그러니까 속도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간소화 전략을 피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제 밑에 보면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대표님. 저한테? 그럼요. 갑자기? 예.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 세제 금융을 뭐 지원하고 어쩌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취득세 감면 부분이 나와요. 취득세 감면. 자, 한번 봐보세요. 6페이지에. 6페이지에 취득세 보면 감면. 이 완화 정책 보면 이게 이 취득세 부분하고 이제 그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러니까 원조합원에 대해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 한 채만 있는 최초의 조합원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죠. 1주택 원조합원. 네, 재건축 사업일 때 재개발 아니고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하나 있는 분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죠. 뭐 여러 개, 두 개, 세 개 있으면 혜택을 안 주는데, 근데 과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재건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규제 지역에 이제 밑에 보면 규제 지역에 한해서 진행된다고 이야기가 써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 엊그저께도 사실상 머니투데이인가 가갖고 이제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비아파트에 대해서 비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의 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수도권 기준 60제곱미터 미만 공시지가 1억 5천 미만의 주택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1억 5천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무주택 청약 자격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 갖고 뭐라 그래 이제 이번에는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그저께 제가 촬영한 내용인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된다. 서울시의 주택 공시가격 1억 5천 미만은 산동네 아니면 없다. 맞잖아요. 맞죠. 그죠? 산동네 아니면 그죠?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실효성은 별로 없다. 네, 왜 그러냐면 분양가격 12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강북 지역도 조합원 분양가가 10억대가 다 넘어버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비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공사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토지 가격도 계속 오르는데 조합원 분양가격 12억 이하인 경우에만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무려 40%까지 감면해 준다는 건 상당히 많이 감면해 주는 건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조합원 분양가격이 인상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뭐 조합원 분양가 20억까지 또 이러면 뭐 또 부자 감세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정책을 재정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꼭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지금 좀 돌아가는 상황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의 조합원 분양가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전체 조합원들의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한번 고민을 한 다음에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10억 이하 주택이 조합원 분양가로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뭐 아주 작게 아주 조금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좀 많이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동의율을 네.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분들은 동의율을 바로바로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동의율을 높일 수 있을 정도의 효과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이 뭐냐면 도시 건축 등 정비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근데 이거는 조금 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요. 네. 자,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높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역세권 정비 사업, 일반 정비 사업을 뭐 300에서 360. 뭐 예를 들어서 1.3배까지 추가 허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용적률을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그냥 용적률이 올라가면 이제 사업성이 이제 좋아지겠죠. 당연히 뭐 그건 얘기 하나만 안 한 거고 이제 과거에랑 이제 좀 바뀐 게 뭐냐면 과거에는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이 용적률을 올려준 것만큼 임대 아파트 비율을 강화시켰거든요. 강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30층에서 40층으로 올려주면 그 남는 10층 부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임대 아파트로 강제로 사실상 징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환급 개념으로, 국가 환급 개념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완화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비율을 좀 많이 낮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층에서 40층으로 용적률을 올려줬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한 10개 층이 추가로 용적률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5개 층에 대한 임대주택을 강제적으로 징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낮춰갖고 일반 분양을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얼른 집을 지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많이 낮춰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혜택이 그 어떤 특정 다수한테만 또 혜택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거니까. 근데 여기 그 맨 끝에 제가 네모칸 친 거 보이시죠, 시청자분들? 예, 9월 말 개정 발의. 예. 9월 중 개정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뭐 하겠다고 하면 씁쓸하죠. 그게 네. 다음 정권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게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 될 법한 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급 의무 폐지. 이건 한번 다루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은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할 때는 국민평형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안 지어도 된다. 안 지어도 그러니까 된다. 조합원 입맛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최근 10년 동안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 물량들을 보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기 지역의 중대형 평형이 특히 신축 아파트 중대형 평형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없어서 못 사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높은 지역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강남이 원체 넓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남의 34평형은 30억 초반 정도 가거든요. 근데 45평은 50억이 넘어요. 갭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그죠? 예.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34평이 10억이면 45평이 한 11억, 12억, 1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3, 40평대의 갭 차이가 적은 반면에 강남 지역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지역은 소형 평수 의무 배율로 인해서 중대형 평형을 많이 안 지었습니다. 공고를 많이 안 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1인 가구 증가라든가 1, 2인 가구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시대에 맞춰서 소형 평형을 의무적으로 많이 지은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까 소형을 많이 지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많이 공급한 것도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대형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 보니까 강남의 특정 단지에서는 아예 재건축을 1대1로 하면서 중대형만 짓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크게 재미를 본 데가 어디냐면 한남동이나 성수동 같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가 아파트 시장, 100억대가 넘는 아파트 시장들의 특징이 중대형 평들로 몰려있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인기 지역들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조합원 입맛에 맞게 35제곱미터 이하의 공급 의무를 폐지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높은 중대형 비율이 인기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공급될 수도 있고 반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일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20평대, 30평대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강남 쪽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한강변의 인기 지역의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점점 더 소형 평형에 대한 당점 확률이 줄어들고 하늘의 별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그렇게 되면 대표님 문득 든 생각인데요. 네.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핵가족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슈퍼리치들은 큰 집을 선호하죠. 혼자 살아도. 뭐 사람 쓰면서 살면 되니까. 예, 연예인들 뭐 혼자서 100평짜리 사니까. 하지만 그래도 소형집을 많이 지어야 많이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공급 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의무 폐지가 과연 바람직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글쎄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의무의 폐지가 이게 또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또 중간에 거의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자체가 정부가 정말 절박하다. 예, 엄청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 8년에 걸쳐서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수십 번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지겨울 정도로.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게 나올 때마다 저도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또 떠들어요. 같은 내용을 같이 떠듭니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없다. 근데 왜 또 제가 앉아있냐. 제가 이게 업이니까 지금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 부대표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팩트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엄청나게 불안감이 있고, 이 주택 공급이 과연 제대로 안 됐을 때, 이게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 월세 가격 천정부지로 오를 거죠. 전세 가격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아파트 가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강남 한강변에 50억, 60억 국민평형대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민심보다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과 주택 공급이 앞으로 많이 될 거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고 싶은 게 현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의지를 여기다 확실히 담았어요. 네. 자, 네모칸을 한번 봐주시면 네. 또 있나요? 네. 그 바로 밑에 나옵니다. 네. 이게 정말 절실하구나. 네. 재건축 부담금 폐지. 음. 진짜 절실하다 이거는. 그죠? 근데 저는 이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 계류 중이잖아요. 이게. 야. 재건축 분담금 폐지 법률안이 이제 발의가 이제 6월 5일날 됐는데 국회 계류 중인데 이제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게 어쨌거나 뭐 특정 당을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문재인 정권 때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없어질까요?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거를 속도를 내서 공급이라는 면을 공급 활성화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분담금,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악3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다 국회 통과사 계류 국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쉬워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재건축 재개발 이 안들은 일단 무조건 지켜봐야 하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의지는 있으나 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끼리만 생각을 해도 논란이 많은데 그죠? 파란당에서 그거 봤을 때 쉽지 않겠죠. 논란이 왜 있죠? 아니 이제 뭐 혜택을 준다. 왜냐하면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데 재건축 하는데 네. 분담금 안 받겠다고 하고 네. 그죠? 뭐 1인 뭐야 그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뭐 취득세도 뭐 감면해 준다고 하고 뭐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급 의무 폐지도 해버리고 그러면 이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현상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쉽게 과연 통과를 시켜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없죠. 귀를 막아버리는데. 안 듣는데. 안 듣는데. 귀를 막아버리. 안 듣고 무조건 안 해주는데 무슨 논란이 있어. 그러네요. 맞네요, 맞아요. 해줄 거면 벌써 해줬겠지. 자, 그럼 다음 공급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